저는 올해 85살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평생을 살아왔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함께 늙어가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가버렸죠.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식은 셋이나 있지만 다들 서울이나 부산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딸은 부산에서 결혼해서 살고 막내 아들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허리 굽혀가며 논밭을 일구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죠. 그렇게 모은 게 땅이었어요. 많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에겐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 땅에 도시개발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농사짓던 땅이 갑자기 돈으로 바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보상금은 40억이었습니다. 40억이요. 평생 100원, 1000원 아껴가며 살아온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후 자식들이 갑자기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고작이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처음엔 기뻤어요. 자식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사기꾼들도 많고 위험해요. 둘째 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가 혼자 관리하시기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막내 아들까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미리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상속세도 많이 나올 텐데. 셋이 입을 모아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지만 자식들은 계속 설득했어요. 명절 때마다 내려와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죠. 엄마 혼자 계시는데 뭐하러 그 큰 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받아서 효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저도 나이가 드니 자식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살다 보면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았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자식들이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기로요.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재산 다 나눠주면 말로가 비참해진다. 자식들이 돈만 받아가고 부모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서 전부 다 주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40억 중에서 20억만 나눠주기로 결심했어요. 나머지 20억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전 재산을 나눠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게 내버려뒀습니다. 20억을 셋으로 나누니 한 명당 6억 정도였어요. 큰아들에게도 6억, 둘째 딸에게도 6억, 막내 아들에게도 6억. 돈을 받은 자식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잘 쓸게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챙길게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안아주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렇게 효자 효녀들을 둔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싶었죠. 돈을 받은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했어요. 명절에도 빠짐없이 내려왔죠. 엄마, 건강하시죠? 엄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는 그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다니. 남편이 옆에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명절에 빠짐없이 오던 자식들도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다들 바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허전했습니다. 돈을 받기 전보다 연락이 뜸해진 게 확실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재산을 나눠주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게 아직 20억이 남아있다는 거였죠. 자식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 돈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외로워질지, 그리고 그 숨겨둔 20억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재산을 나눠주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심했죠.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했습니다. 어르신, 이대로 두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십니다.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날 바로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큰아들한테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할 것 같구나. 다음 주에 입원하래.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게 다음 주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입원할 때만이라도. 죄송해요, 엄마. 정말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병원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이 있잖아요. 딸한테 전화했죠. 딸아, 엄마가 다음 주에 무릎 수술 받는다. 입원하는 날만이라도 같이 있어줄 수 있니? 둘째 딸도 난처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하필이면 그날이 시댁 제사날이에요. 시어머니가 꼭 오라고 하셔서 못 갈 것 같아요. 수술인데. 엄마, 미안해요. 퇴원하실 때 갈게요. 괜찮으시죠? 마지막 희망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막내야, 형이랑 누나가 다 바쁘대. 너라도 같이 병원 가줄 수 있니? 막내 아들의 대답은 더 황당했어요. 엄마, 저 지금 싱가포르 출장 중이에요. 다음 달까지 한국에 못 들어와요. 다음 달까지? 네,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수술할 때 옆에 아무도 없다니. 결국 저는 혼자 입원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죠. 입원 수속도 혼자 밟고 수술 동의서도 혼자 썼습니다. 간호사들이 물었어요. 보호자는 안 오세요? 자식들이 다 바빠서요. 간호사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옆 병실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간병을 해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병인을 쓸까도 생각했지만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봐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돈이 없는 줄 알고 있으니까요. 퇴원하는 날도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은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자식들한테서 문자가 왔죠. 큰아들은 병원비로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둘째 딸도 30만 원을 보냈어요. 막내 아들은 엄마 빨리 나으세요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 후로도 병원은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야 했죠. 매번 혼자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병원 복도에서 다른 할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차로 데려다 주고 갔어요. 또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가 옆에서 부축해주며 걸어갔죠. 그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저렇게 자식들과 함께 병원에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순덕이가 무릎 수술했는데 자식들이 한 명도 안 왔대요. 재산 다 나눠주면 말로가 비참해진다니까요. 돈 받을 때만 효자효녀지 받고 나면 다 똑같아요. 그 말들이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경로당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자식 셋이나 두고도 혼자 병원 다니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 혼자 왔어요. 자식들이 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재산을 미리 나눠줬더니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했죠. 처음엔 효자 효녀였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무섭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내려왔어요. 하지만 돈을 받고 나니 연락이 뜸해졌죠. 한 달에 한 번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큰아들이 보내는 20만 원, 둘째 딸이 보내는 20만 원, 막내 아들이 보내는 20만 원, 총 60만 원이었어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점점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나를 위한 돈인가 아니면 양심을 달래기 위한 돈인가. 저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고스란히 모아뒀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쓰고 싶지 않았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저는 자식들이 내려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올해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내년 설에는 꼭 갈게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애들이 학원 특강이 있어서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막내 아들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 문자로만 왔어요.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는 혼자 추석을 보냈습니다. 송편도 혼자 빚고 차례상도 혼자 차렸어요.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나눠준 게 잘못이었나요? 남편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있는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동네 사람들 말이 맞았습니다. 재산 다 나눠주면 말로가 비참해진다는 거. 하지만 다행인 건 저한테 아직 20억이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자식들은 그 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돈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유일한 위안이었죠. 언젠가 정말 힘들 때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문자 오는 게 전부였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경로당에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죠. 들었어요? 옆 동네 박 할머니 말이에요. 아, 그 양반. 참 안 됐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박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집에서 혼자 쓰러져 계셨는데 3일이 지나서야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일이나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도 연락을 안 했나 봐요.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 양반도 재산을 미리 다 나눠줬다고 하던데요. 그러고 나니까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았대요. 돈 받을 때만 효자 효녀지 받고 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 다 나눠주면 말로가 비참해진다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할머니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자식 셋, 재산을 미리 나눠줌. 그 후 자식들과 연락이 뜸해짐. 그리고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남. 이게 바로 제 미래 아닌가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가 집에서 쓰러진다면 자식들이 과연 알아챌까요? 한 달에 한 번 문자 오는 게 전부인데 3일은커녕 한 달도 모를 수 있겠죠.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허리 굽혀가며 일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더위에 땀 흘리며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키웠어요. 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억 재산까지 나눠줬어요. 제가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자식들은 제게 뭘 해줬나요? 수술할 때 옆에 없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죠. 한 달에 20만 원씩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양심을 달래기 위한 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화가 났어요. 동시에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났죠.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재산을 다 나눠줬을까? 아니, 다 나눠준 건 아니었어요. 20억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절반을 남겨뒀던 거, 만약 40억을 다 나눠줬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았겠죠. 그럼 자식들은 더 저를 무시했을 거예요. 돈이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효자효녀였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하고 명절마다 내려왔죠. 엄마 사랑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나니 달라졌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오지도 않았죠.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아니, 돈이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던 거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어요. 남은 20억은 절대 자식들한테 알리지 않겠다고. 이 돈은 저를 위해 쓰겠다고. 자식들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죠? 20억씩 이미 나눠줬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기로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했어요. 병원도 좋은 곳으로 다니고 아플 때는 간병인도 쓰고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좀 써도 되잖아요. 제 돈인데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다만 실망했을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거였어요. 남은 20억으로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죠. 85살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죠.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거울 속에 저한테 말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도 앉았어요. 여보,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당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결정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니, 자식들한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한테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85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어요. 무엇부터 시작할까 고민했습니다. 일단 건강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치료받아야겠습니다. 간병인도 필요하면 쓰고요.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자식들 눈치 안 볼 겁니다. 제 돈으로 제가 쓰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새로운 각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행동도 빨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정밀검진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언제 오시겠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예약을 잡았어요. 그동안 동네 병원만 다녔는데 이번엔 큰 종합병원이었죠. 검진 당일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은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어요. 대기실에는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많았죠. 다들 자식들과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카페도 있고 편의점도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돈 아깝다고 안 샀을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6,000원이나 하는 커피였죠. 평생 자판기 커피만 마시던 제가 말이에요. 한 모금 마셨는데 향이 좋았습니다. 이게 6,000원짜리 맛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릎 상태가 좋지 않으니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집에서 누가 도와주시나요? 혼자 삽니다. 그럼 일상생활이 불편하시겠어요. 간병인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간병인을 쓴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돈도 많이 들 텐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간병인 소개소에 전화했습니다. 하루에 얼마예요? 8시간 기준으로 12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360만 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쓰지 않았을 돈이죠.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보내드릴게요. 간병인이 온 첫날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름은 김 선생님이라고 했죠. 어르신, 편하게 대해주세요. 김 선생님은 친절했어요.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식사 준비도 해줬습니다. 병원 갈 때는 같이 따라가서 부축도 해줬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혼자 사세요? 대부분 그러세요. 자식들이 있어도 바빠서 못 오는 경우가 많죠. 다들 비슷하군요. 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처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덜 외로웠어요. 김 선생님이 오는 날은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했죠. 병원도 같이 가니까 든든했어요. 혼자 택시 타고 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다음 주에 경로당에서 온천 여행 간다던데 가보시는 게 어때요? 온천 여행요? 네, 1박 2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경로당에 오랜만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었고 여행은 더욱 그랬죠. 하지만 김 선생님이 격려했어요. 어르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보세요. 기분 전환도 하시고요. 그래야 할까요? 네, 좋으실 거예요. 결국 경로당에 전화했습니다. 저도 온천 여행 가고 싶은데요. 어머, 순떡이 할매. 오랜만이네. 당연히 가야지. 일주일 후 버스를 타고 온천에 갔어요. 동네 할머니들 20명 정도가 함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눴죠.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온천에 도착해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니 기분이 좋았어요. 무릎도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죠. 저녁에는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회도 나오고 고기도 나왔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즐기는 거지. 자식들은 바빠서 신경도 안 쓰잖아요. 모두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한테 섭섭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런 생각을 잊었어요.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박 2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김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자주 나가세요. 그럴게요.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도 자주 나가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동네 할머니들이랑 카페에도 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 떠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죠.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제가 이렇게 돈을 쓰다니.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나 싶었죠. 제 돈인데 제가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식들한테 20억씩이나 나눠줬는데 나머지 돈으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전혀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엄마, 제가 지난주에 진주 지나가다가 봤는데 엄마 닮은 분이 종합병원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엄마 아니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거기 가겠니? 동네 병원 다니지.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거겠죠. 그래, 잘못 봤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이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충분하세요? 충분하지. 연금도 나오잖니. 그래도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딸은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궁금한 거죠.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재산이 남아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내려오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돈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진짜 관심이 아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20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병인비로 조금 썼고 여행비로도 조금 썼지만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 있었죠. 이 돈으로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병원비 걱정도 없고 간병인비 걱정도 없어요.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죠.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85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외롭고 슬픈 표정이 아니었죠.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잘하고 있어. 이대로 계속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다고.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김 선생님이 오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녔죠.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릎도 예전보다 덜 아팠고 걷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죠. 경로당 친구들한테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순덕이 할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그래요? 건강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부럽네. 우리도 그래야 하는데.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은 여행도 다녔어요. 온천도 가고 바닷가도 갔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니 신기하고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딸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진주 갈 일이 있어요. 잠깐 들를게요. 그래, 오너라. 사실 조금 긴장됐습니다. 딸이 왜 갑자기 온다는 걸까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주말이 됐어요. 딸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라. 딸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예전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죠. 엄마, 집이 깨끗하네요. 응, 내가 정리했지. 사실은 김 선생님이 도와준 거였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죠. 반찬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누가 해놓으셨어요? 내가 했지. 왜? 아니, 엄마 혼자서 이렇게 다 하시기 힘드실 텐데. 딸은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영양제들도 봤습니다. 이 영양제들은요? 건강 관리하려고 먹는 거야. 비싼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딸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딸이 만들어준 음식이 아니라 제가 시킨 음식이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배달시킨 거였죠. 엄마, 배달 음식을 드세요? 가끔 시켜 먹지. 편하잖니? 돈 아깝지 않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딸은 계속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병원은 어디 다니세요? 동네 병원 다니지. 정말요? 지난번에 제가 본 건 내가 잘못 봤다니까.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충분하세요? 충분해. 정말요? 저희가 한 달에 20만 원씩 보내드리잖아요. 셋이서 60만 원인데 그걸로 생활하시기 힘드시지 않나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금도 나오잖니. 걱정 마라. 그래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딸은 움찔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내 걱정이나 해.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서 돈을 빌리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돈을 빌려? 나한테 돈이 없는 줄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사채라도 썼다는 거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됐어. 이제 그만 가봐라. 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괜찮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궁금한 거죠. 혹시 제가 사기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재산이 남아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딸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숨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20억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엄마,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도 나눠주세요. 공평하게 해야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자식들.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동생한테 들었어요. 요즘 건강관리 잘하신다면서요? 그래. 좋은 일이죠. 근데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아. 혹시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더 보내드릴게요. 필요 없어. 엄마, 그래도. 아들아, 나는 괜찮다. 걱정 마라. 큰아들도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동생한테 들었을 겁니다. 엄마 집이 깨끗하고 영양제도 먹고
건강해 보인다고 자식들끼리 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엄마가 어디서 돈을 구하시는 걸까?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 아닐까?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는 한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재산이 남아있다는 걸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말하지 않기로요. 돈이 있을 때만 관심 보이는 자식들. 그런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20억씩 나눠줬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더 바랄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자식들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 연락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건 아닌지, 혹시 제가 재산을 다른 데 쓸까봐 불안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요즘 자식들이 자꾸 전화해서 돈 걱정을 해요. 그러세요? 효자 효녀시네요. 효자 효녀라기보다는 말을 흐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자식들 눈치 보지 마세요. 어르신 돈이잖아요. 그래도 자식들인데,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고 있어요. 어르신도 어르신 인생 사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제 돈으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전혀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앞으로도 자식들한테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요. 이건 저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 겁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자식들과의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죽고 나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 결국 자식들한테 가겠죠. 그럼 또 셋이서 나눠 가질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을 때만 관심 보이던 자식들한테 또 재산을 주는 게 맞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유언장 써놨어.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린이 병원에 기부한다고. 어머, 자식들한테 안 주고요?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줘야지.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미 자식들한테 20억씩이나 줬잖아요. 남은 돈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진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법률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로 오시나요? 유언장 작성하고 싶어서요.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변호사였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은 재산이 40억이었다는 것. 자식들한테 20억을 나눠줬다는 것. 하지만 그 후로 자식들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남은 20억으로 제가 살면서 쓰고 있다는 것.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재산을 미리 나눠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많죠. 변호사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고 싶으신 거죠? 네, 남은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쓰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미 생각해 둔 게 있었어요.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하고 싶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들한테도 좀 주고 싶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요. 네. 지역 아동센터에도 기부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어르신,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자식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요.
자식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다고 했죠. 단 유류분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자식들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이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이미 받으신 걸 포함하면 자식들은 충분히 받은 셈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문서를 만들었어요. 남은 재산 20억 중 7억은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7억은 소년소녀가장 후원단체에, 6억은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관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병원비나 간병비로 쓰시고 남은 돈은요? 그것도 같은 곳에 기부하는 걸로 해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성했어요. 문서를 다 쓰고 나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에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자식들한테 할 말은 없었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돌봄을 죽은 후에라도 다른 누군가는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써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펜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아팠던 그 시간들, 자식들이 옆에 없어서 외로웠던 순간들,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은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제 이름을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변호사가 증인으로 서명했죠.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이 유언장대로 집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분들한테는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마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죽어도 걱정이 없었어요. 남은 재산이 제대로 쓰일 테니까요. 자식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제가 좋은 일 하나 했어요. 당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결정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85살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죠. 주름이 가득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외로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유언장을 쓰고 나니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죠. 이제 남은 일은 하나였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제가 가진 돈으로 제 인생을 즐기는 것.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었어요. 이미 줄 건 다 줬고 남은 건 제 몫이니까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잘했어, 여보. 당신 결정이 옳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원한 눈물이었죠.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웠어요. 김 선생님이 왔을 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러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네,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어떤 결정이요? 비밀이에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좋은 결정을 내리신 것 같네요. 네, 정말 좋은 결정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언장을 쓴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이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죽고 나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거니까요. 완벽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김 선생님이 오는 날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경로당에서 하는 체조에 참여하기도 했죠. 어르신,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요? 기분이 좋으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시니까 그런가 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밥맛도 좋아지고 잠도 잘 왔습니다. 무릎도 예전보다 덜 아팠죠. 규칙적으로 병원도 다녔어요. 이제는 종합병원에 가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관리하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100살까지도 거뜬하시겠어요. 100살이요. 그 말이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100살까지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경로당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씩은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부산 바다에도 가고 경주 역사 유적지도 갔죠. 순덕이 할매는 요즘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그래요? 응,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어. 좋은 쪽으로 변한 거죠? 당연하지. 보기 좋아.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행복한 거죠. 어느 날 경로당에서 봉사활동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음 주에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밥 해주기로 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저도 갈게요. 봉사활동이라니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받기만 바빴지 남한테 줘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에 갔을 때 아이들을 봤어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자식들한테 외면당하며 살지만 이 아이들은 아예 부모가 없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외롭겠죠. 할머니들이 함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왜 혼자 자라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언장에 쓴 기부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요. 이런 아이들한테 제 돈이 쓰인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자식들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설날이었습니다. 작년처럼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올까요? 이번엔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올 거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설에 내려갈게요. 그래. 네, 올해는 꼭 가야죠. 둘째 딸도 연락했어요. 엄마, 저도 갈게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막내 아들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도 갈게요. 가족이 다 모여야죠.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다들 온다는 걸까요? 작년엔 아무도 안 왔는데. 뭔가 수상했지만 그래도 기대가 됐습니다. 자식들이 온다니까요. 설날 아침 자식들이 도착했어요. 셋 다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세배 드려요.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분위기였어요. 함께 떡국을 먹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절을 했죠. 여보, 자식들이 다 왔어요.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어요. 큰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병원은 잘 다니고 계세요? 응, 잘 다니지. 둘째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요즘 병원도 좋은 데 다니시고 건강도 좋아 보이시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자식들이 온 이유가 이거였어요. 제가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시는 건 아닌지. 사기는 무슨. 내 돈으로 내가 쓰는 거야. 막내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돈이요? 저희한테 다 나눠주신 거 아니었어요? 다 준 거 아니야. 자식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직 재산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것도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엄마, 저희는 자식인데요. 알 권리가 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20억 받았잖니. 하지만 공평하게 해야죠. 남은 돈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역시 돈 때문에 온 거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그만 돌아가라. 자식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 속마음을 이제 알겠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남은 재산은 너희한테 안 줄 거야. 이미 유언장도 썼어. 자식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언장이요? 그럼 그 돈을 어디에? 너희가 알 필요 없다니까. 자식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았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자식들의 본 모습을 확인했으니까요.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걱정해서 온 거였죠.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거 맞죠?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제 선택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스스로에게 말했죠. 김 선생님이 왔을 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그러세요? 네, 자식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어르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 자식은 자식대로, 저는 저대로 사는 거예요. 각자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제가 모은 돈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요. 그리고 죽고 나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 85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웃으며 차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죠.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자식들 없이도 혼자서도요. 당당하게, 자유롭게 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더라고요.